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3회 이론편 풀이를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기출문제 비중을 보면요. 회계 원리에서 2문제, 계정과업별 회계 처리에서 6문제, 원가회계에서 4문제, 부가가치세법에서 3문제 항상 나오던 출제 비중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고요. 그리고 지문 길이가 조금 짧게 출제되었네요. 그래서 실제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문제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볼까요? 풀어봅시다.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단골 메뉴라고 했습니다. 신뢰성의 구성 요소 3가지, 그리고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3가지, 3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표현의 충실성 뭡니까? 요거는 신뢰성의 부속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맞다라는 거였습니다. 2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과 과장 관련 있는 거래는 요것도 단골 메뉴죠. 비용의 이연이란 거 뭡니까? 비용이니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 것만 준 게 아니고 내년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게 비용의 이연. 계정 과목으로는 선급 비용이란 겁니다. 자, 선급 비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공장 건물에 선급 보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다. 요게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이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방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량 그리고 단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수량 결정 방법 배웠고요. 단가 결정 방법 배웠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문 하나 읽어봅시다. 1번 선입선출법, 2번 후입선출법, 3번 계속기록법, 4번 가중평균법. 답은 금방 찾을 수 있겠네. 이 중에서 3번 계속기록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3가지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었다. 그죠? 문제 4번 주식사 풍기의 전기말 자본금은 6천만 원이다. 기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그 외의 자본 거래는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풍기의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를 물었네요. 자, 전형적인 자본금에 대한 물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식 발행에 대해서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3가지 형태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배웠지만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뭐였습니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발행 형태 상관없이 어쨌든 액면 가액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기초에 자본금이 6천만 원 있었는데 그 와중에 주식이 추가 발행되었다는 거죠. 어떤 발행입니까?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인데 4,000원에 발행됐으니까 할인 발행되었겠지. 굳이 회계 처리를 기록해 본다면 뭐였습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주식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얼마? 2,000주를 각 주당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4,000원 곱하기 2,000주 해가지고 800만 원이 들어왔을 것이다. 돈이 800만 원 들어왔는데 발행되는 주식은 2,000주다 보니까 2,000주 곱하기 주당 액면 금액 얼마? 5,000원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8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00만 원은 할인 발행됐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어쨌든 묻는 거 뭐라고? 자본금을 묻고 있다고. 자본금은 발행 형태 상관없이 어쨌든 액면 금액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기존에 6천만 원으로 있었는데 추가로 증가하는 금액이 얼마? 1,0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해가지고 7천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굳이 회계 처리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겠지만 굳이 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기존에 6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000주가
추가 발행되었으니까 2,000주 곱하기 5,000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바로 플러스 해줘가지고 7천만 원 구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쉽다, 그죠? 자, 신속하게 찾아봅시다. 1번 사채 비유동 부채 맞고, 2번 장기 차입금 맞고, 3번 당좌 차월 뭡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3번은 유동 부채가 되겠네. 그러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였고, 그죠? 문제 6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사용 가능할 때 이제 비로소 감가상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다. 2번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맞다는 겁니다. 우리 감가상각 방법 공부할 때 그림을 배웠던 거 있을 겁니다. 기억 올려보십시오. 자, 매 기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가상각 금액의 변동 추이를 한번 보면 정액법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항상 인식하는 감가상각 금액이 똑같다라고 배웠습니다. 정액법. 정률법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요 그림을 말로 설명한 게 2번 지문이 되겠네. 감가상각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소하는 방법이다. 3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게 아니란 거죠. 우리 원가의 흐름에서 배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제조 간접비라는 걸로 찍게 되는 거죠. 자,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재고 자산의 원가로 간다는 겁니다. 재고 자산의 원가로 갔다가 나중에 그게 팔릴 때 그때 비로소 매출 원가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아니고 재고 자산의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고쳐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4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지극히 이론적인 문장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 유형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배웠죠. 그 합리적인 방법이란 게 뭐라고요? 그 자산의 실제 효용이 감소하는 그 형태에 가장 가까운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감가상각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다라는 거죠. 됐죠? 문제 7번 다음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없는 오류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뭡니까? 차변 대변을 서로 반대로 기록했다거나 아니면 계정 과목을 엉뚱하게 썼다는가 그런 거는 시산표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서로 틀리는 상황이다. 그것만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 그거 묻는 거죠. 즉,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라는 그 뜻이죠. 자, 1번 뭡니까?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의 반대로 전개했다고 요거 못 찾는다는 겁니다. 2번 차변과 대변의 전개를 동시에 누락했다고요? 요것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3번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했다. 요것도 못 찾는다는 거죠. 왜? 1, 2, 3번은 전부 다 차변, 대변이 어쨌든 합계는 똑같이 지금 나와버리는 상황이니까. 자, 4번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했다. 요거는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8번입니다.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죠? 그죠? 지분증권 뭡니까? 주식이죠. 그리고 채무증권 뭡니까? 국채, 공채 이런 거죠. 2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다는 겁니다. 3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아니란 겁니다. 요게 틀렸네요. 자, 채무증권, 즉 국채, 공채 같은 걸 우리가 샀답니다. 그때 계정 과목 뭐 쓰인다고? 세 가지가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채 샀는데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조금 비싸게 팔아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2, 3개월이 아니고 한 조금 장기 동안 묵혀놓다가 팔 것이야. 한 2년 또는 3년 있다가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만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기 될 때까지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도 야금야금 받아먹고 나중에 만기 되면 원금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을 거야. 그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즉, 세 가지가 가능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국채 공채라면 뭘로? 매도 가능 증권도 가능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 틀린 지문이다. 그리고 자, 말 나온 김에 정리해볼까? 주식 같은 경우, 즉 지분증권이라면 어떤 계정을 쓴다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식 같은 경우도 두세 달 있다 팔아먹을 거야. 즉 단기 보유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2, 3년 있다 팔아먹을 거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만기라는 게 없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이란 거는 지분이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주총회 가가지고 회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영권에 참여해가지고 요 회사를 내 마음대로 왈가왈부할 수 있도록 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출제 범위는 들지 않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즉 주식도 세 가지, 채권도 세 가지 각각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것이 유가증권이라고 우리가 정리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부분이 출제되었네요. 됐습니까? 자, 4번 지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요거는 너무나 지극히 기초적인 지문이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문제 9번. 상도 주식회사는 평균법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중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전형적인 종합원가 계산 문제다. 그죠? 자, 완성품 환산량 문제다. 그죠? 그중에서 평균법이란 거죠. 선입선출법, 평균법 있지만 그중에서 평균법. 그러나 기초제공품 수량이 연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때 뭐라 했습니까? 기초제공품이 하나도 없다면 평균법, 선입선출법 전혀 의미 없다.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분석해 볼까요? 자, 제공품에 대해서 총계정원장 그리면 기초제공품 수량이 하나도 없고요. 단기 착수량이 4,000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완성된 게 3,000개, 그리고 남은 건 그럼 1,000개겠네. 뭐. 자, 이런 상황이고 1,000개에 대해서 완성도는 50%였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상황이고 진행률로 그림을 그려보면 0%, 100%, 50%에서 볼 때 3,000개는 투입됐다고 완성이 되어버렸고 1,000개는 50%좀 갔다가 여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그려보자라는 거죠. 재료비 어떻습니까? 단기에 착수돼 가지고 완성된 거니까 요거는 그냥 3,000개라는 거죠. 그리고 가공비도 3,0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고, 문제는 재료비에 있어서 기말 제공품의 입장에서는 자, 공정 초기에 전부 다 투입돼 버리니까 요게 1,000개 곱하기 50% 500개가 아니고 1,000개 전체가 다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되면서 야금 발생하니까 50% 완성률이라면 자, 1,000개 곱하기 50% 해가지고 5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해보면
재료비는 4,000개가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는 3,5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상황은 기초 제공품이 0개니까 선입선출법, 평균법이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원가 중 제조 과정에서 원가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자, 원가의 분류 단골맨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출제되었네요.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그러면 답은 2번 되겠네요. 1번 재료비, 노후비, 경비는 뭡니까?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변동비와 고정비는 행태,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는 행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고, 4번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 이거는 제품 원가를 말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즉 재고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 것들이 제품 원가일 것이고, 기간 원가는 제조와 관계없이 그냥 바로 판매 관리비로 인식하는 것들을 기간 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찾아봅시다.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의 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가지 배웠죠?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보조 부분 예를 뭐 들었습니까? 식당이라는 보조 부분. 그 다음에 동력부, 발전소, 그죠? 발전실이라는 동력부라는 보조 부문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보조 부문에서 뭐 절단부, 조립부라는 이렇게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생산 부서로 지금 원가를 배부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라고? 식당과 동력이라는 이 보조 부문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더란 겁니다. 그죠? 요거를 고려할까 안 할까? 요거에 따라서 방법이 3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직접 배우법은 요거는 전혀 고려하지 말고, 자, 식당에서 절단부, 조립부, 그리고 동력부에서 절단부, 조립부를 주는 요것만 고려하자라는 게 직접 배우법. 그리고 단계 배우법은 요 둘 중에서 하나만 고려하자는 거지. 단계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자. 요게 단계 배우법. 그리고 상호 배우법은 조금 계산은 번거롭지만 조금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는 거 전부 다 고려해서 계산하자라는 게 상호 배우법이었습니다. 그죠? 1번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을 고려한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조 부분 간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틀린 설명이다. 그죠?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죠? 2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된다. 그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만 고려할 거니까. 그러면 답은 2번 되겠네. 2번이 맞는 설명이다. 3번 보조 부문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분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식당, 동력 요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전체가 다 요리 집계가 돼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다 제조 부문에 배분된다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4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고려하는 게 상호 배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되겠다. 됐습니까? 문제 12번입니다. 다음은 제공품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단골 메뉴 또 나왔네. 그죠? 우리 원가의 흐름에서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살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에서 기초 제공품 4자리가 왼쪽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쪽에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제공품으로 집계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제공품 중에서 기말에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고, 제공품이
단기 완성되면 어디로 갑니까? 제품으로 가는 거죠. 그죠? 제품으로 옮겨진다. 그거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 그림만 이제 그리면 바로 완성할 수 있겠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보다 크다면 그림을 숫자를 한번 채워보자. 기초 제공품이 하나도 없고 기말 제공품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뭘로 예를 들까? 만이라고 할까? 10,000원을 이라고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9,000 되겠지. 이렇게 채워지겠네. 숫자 채웠으면 바로 답변할 수 있겠네.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크다라고 하면 되겠네. 답은 1번 되겠다는 겁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간주공급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 떠올려가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재화의 간주공급 형태, 취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형태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면 되겠네. 개인적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 맞고 3번, 폐업시 잔존재화 맞고 그죠? 자, 2번 말이 긴데 한번 읽어보자. 뭡니까?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우리는 뭘로 배웠습니까? 면세 사업 전용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자가 공급 형태 중에 하나인 면세 사업 전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당연히 재화의 간주 공급의 한 형태였다. 자, 4번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 이런 거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복사기를 2년 정도 쓰다가 외부에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지 뭐. 그러면 뭐 우리는 사용하던 재화를 남한테 실제로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죠? 돈을 받고 공급했다. 그러면 재화의 일반 공급 또는 실질 공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간주되는 공급이 아니고 실제 공급한 거니까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고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것도 올려봅시다. 1번 택시, 노점 이런 것들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2번 부동산 임대용역 중에서 간주임대료, 그죠?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목돈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계상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목욕, 이발,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1, 2, 3번이 맞으니까 답은 당연히 4번 되겠네. 4번 맞아 읽어봅시다. 소매업, 소매업도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 그렇지만 다만 소매업은 우리가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끊어줘야 되겠다라고 단서조항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요 묻고 있는 내용은 단서조항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봅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 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겠다라고 배웠는데요. 자, 그 부분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즉 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끊어줘야 되니까 4번은 발급 의무 면제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조문에 가깝게 거래 상대방이 요구한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만 자, 사실은 요 지문만 나왔어도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은 당연히 발급 의무 면제고 4번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매출액, 매출 애누리액, 매출 할인, 대손금 주어졌네. 전형적인 과세 표준에 대한 물음이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배웠는데 그거 떠올려가면서 풀어보면 되겠네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회계하고 똑같다 그죠? 자, 당연히 과세 표준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손금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공제할 거니까 일단 과세 표준에서는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 부분만 알면 바로 풀 수 있겠네. 과세 표준은 총 매출액 5천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 두 가지를 차감한 4,300만 원이 될 것이다. 대손금은 바로 뺄 필요 없고 그대로 놔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제 63회 전산회계 1급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